시청자 여러분, 2021년 새해 연휴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1월 2일 토요일 랭킹쇼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바로 만나보시죠. 이낙연의 사면 승부수 통할까? 새해 첫날인 어제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토요일 랭킹쇼가 총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사 기관별로 수치는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검찰총장 이 세 사람이 두 자릿수 지지를 기록하면서 가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뉴시스 이렇게 결과를 해놨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수치를 보시면 아시지만 뭐 굉장히 다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통 이제 대선을 한 1년 정도 앞두고 어느 정도 이렇게 삼강구도로 나타난다는 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인물이 앞으로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걸 또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주 돌발적인 뭐 정말 분이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나오기 굉장히 힘들고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제 이 삼강구도가 어떤 면에서 보면 내년 대선 직전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이제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변수는 있겠죠. 근데 아마 이재명 지사가 이제 보면 전체 여론조사에서 보면 대부분 이제 어떤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뭐 오차범위 내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아마 일단 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와 연동이 안 된다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연동이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낙연 대표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연동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즉 어떤 면에서 총리를 했고 그리고 또 당 대표를 했고 그리고 당의 지지와 청와대의 지지를 그대로 어떤 면에서 반영되는 게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거든요. 예.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여기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사실은 이슈를 잘 어떤 면에서 포착을 한 그런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기본소득, 기본주택 뭐 등등 해서 지금 코로나로 힘든 시점에 어떤 면에서 서민들의 어떤 이 민심을 상당히 자극하는 이슈들을 많이 그동안 제시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어떤 장점들 때문에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내부 경선이겠죠. 과연 당심과 민심이 일치하느냐 아니면 당심과 민심이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대선 구도가 어떤 면에서 요동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경선이라 여당 경선이라는 게 사실 예전 같으면 이제 이 경선을 통해서 이 1위를 대부분 여당 경선에 보면 그동안 사실상의 어떤 이제 선두 후보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외부의 인사와 뭐 합종 연행한다는 이런 경우 많았는데 문제는 이 당심과 민심이 달라지면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혼란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점들이 여당이 갖고 있는 지금 굉장히 큰 리스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윤석열 총장 3명의 신년 메시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그 메시지 보시고 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네, 평론가님 세 사람의 강조점이 좀 다른 모습인데 네. 좀 짚어보면 이낙연 대표는 국민 통합,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경제 기본권,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입장도 다 다르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경쟁자인 이낙연 대표에 비해서는 좀 자유롭다, 유리함이 있다라는 얘기를 또 지난해에 인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기본권 얘기하고 이 경제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강한 진보의 이미지를 또 내세우고 있어요. 야당을 가장 혹독하게 비판하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낙연 대표는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사면론을 포함해서 예. 사실은 통합과 화합에 방점을 두면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자, 그렇다면 이제 제2의 DJ를 꿈꾸는
이미지 형성을 지금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지켜볼 문제고요. 여기서 약간 특이한 경우가 여론조사에는 지금 3위 내지 2위에 막 이제 오르고 있는 윤석열 현직 검찰총장입니다. 그렇죠. 예. 현직 검찰총장이고 지난해에 이 정말 그 정직 2개월이라든가 혹은 직무 배제라든가 이것을 행정법원에 의해서 아슬아슬하게 피한 입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긴 어려운데 그래도 검찰의 수장으로서의 올해 신년사에 사실 검찰, 개혁, 인권 여기에 방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로 붙은 국민의 검찰, 국민을 위한 이 검찰 행정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무려 신년사 14번의 국민이 언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또한 윤 총장의 뭔가 어떤 대야망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제 추측과 또는 이제 해석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통합과 화합이냐, 경제 기본권이냐, 국민이냐 메시지는 명확하게 각자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그 통합 메시지를 냈던 이낙연 대표,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새해 첫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카드를 꺼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말씀하셨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두 분 전임 대통령께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답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네,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문 대통령은 2년 전에는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 사면이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상황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 지난해 10월에 징역 17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만기 출소하면 95세가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재상고심을 하고 있는데 오는 14일 최종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그렇게 되면 두 전직 대통령 다 형이 확정된 거고 그럼 아까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형이 확정 전이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 했는데 상황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의 사면 건의 수용하고 추진할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전에는 이제 사면을 논하기는 좀 굉장히 이른 감이 있었죠. 왜냐하면 사면의 어떤 요건은 형이 확정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걸 사면을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이제 시기상조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보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17년 형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14일이 되면 파기환송돼서 다시 재상고된 사건이 사실은 확정이 돼요. 그러면 사면하는 데 있어서 요건은 이제 다 갖추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1월 1일 날 이낙연 대표가 왜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지 예. 그래서 14일 되면 둘 다 사면 요건은 되잖아요. 두 분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의도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 아마 좀 이거 어떤 극대적인 효과를 위해서 1월 1일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본인의 얘기는 뭐 적절한 시기에 건의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이 과연 대통령과 사전에 의견의 어떤 물리 접촉이 없이 당대표가 이런 거대한 어젠다를 던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건 단지 이제 모양새를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 어떤 시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부동산 문제랄지 아니면 이제 코로나의 어떤 확진자가 많아진다랄지 또 추인 갈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범여권이랄지 대통령의 지지도에 약간 상당히 악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결국은 다가오는 이제 서울, 부산 보궐선거,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국민 전환을 위한 이제 승부수를 미리 생각하고 있다가 1월 1일 날 이걸 던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실제로 청와대도 좀 2년 전과는 상황이 달라진 게 이 사면 얘기가 나오니까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다라면서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고 그렇죠. 네. 또 사전 교감에 대해서는 뭐 말씀 앞서서 주시긴 했지만 이 대표가 최근에 뭐 문 대통령 2번 찾아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미 얘기가 오갔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있어요. 뭐 이낙연 대표의 스타일상 문재인 대통령과 사전 상의 없이 저렇게 이야기할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대통령과도 충분히 이제 공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보여지겠죠.
우리가 1987년도에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하게 돼요. 예. 즉 직선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지만 안 된다.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호원 조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노태우 후보가 6.29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 도입을 발표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권은 엄청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즉 넓어진 정치 공간 속에서 야권은 굉장히 이제 DJ, YS 등등으로 해서 많이 분열하게 되고 결국 대선에서 야당이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본인이 어떤 면에서 화해의 정치인, 화합의 정치인, 또 민주화의 정치인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사례도 거기에 비춰보면 이낙연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떤 당 내외에서 강경파들한테 좀 시달리고 있는데 문제는 강경파들만을 믿고 가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국민들이 많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도층을 누가 끌어안느냐. 지금 여론조사 보면 중도층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야권으로 많이 움직이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예. 그 이낙연 대표는 그 지점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지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화해밖에 없다. 아마 그런 점들을 이제 직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푸는 거는 여러 가지 정책 부담이 있겠죠. 아무래도 대통령 지지층도 있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낙연 대표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풀어나간다는 어떤 이미지, 이걸 줌으로 해서 연초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통합의 어떤 이미지들을 본인이 끌어안는 그런 하나의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야당이 굉장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겁니다. 벌써부터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태극기 세력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갈등이 빚어지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중도층 공략을 위해서 던진 카드다. 지금 이현중 의원은 그렇게 분석하고 계신데 먼저 넘어야 할 산이 있어 보입니다. 바로 여권 내부의 반발인데요. 한번 보시면 여당 의원들 공개적으로 이미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국론 분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시기 내용적으로 부적절하다. 정청래 의원도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같은 지금 지도부에 있는 김종민 최고위원도 사면은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 강경파라고 해야 될까요? 여당 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이낙연 대표의 페이스북에 들어갔더니 굉장히 비난하는, 반대하는 예. 그런 여론도 예. 많던데 저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낙연 대표의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어제 이 이야기가 보도되기 시작하자마자 어제 한 이슈기도 했어요. 민주당 당원 게시판이 뭐 폭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몇몇 이제 의원들의 강한 반대 기류. 여기에 지금 SNS 들어가 보면요. 뭐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서 다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상당히 강한 반발 기류고요. 심지어는 일부 당원들은 탈당해서 사면 논의를 하려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의 반발 기류는 강해요. 지금 전 이현정 의원님의 분석에 100번 공감합니다. 예. 그 중도층과 심지어 보수층까지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고 야당의 의제를 선점해버린 셈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당내의 반발 기류. 아까 우상호 의원이 얘기한 국론 분열의 우려는 먼저 당심 당론 분열의 우려예요. 그 내부 진영이 지금 이것 때문에 갈라지고,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와 강력하게 차별화를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대선에 출마한다면 사실 당대표 권한은 3개월 남은 거거든요. 3월에 그만둬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강한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이낙연 대표의 승부수로 보여지는데, 자, 이 당론, 이 당심을 지금 넘어설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첫날부터 굉장히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게 난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야당에서는 아직 공식 반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신다고 뭐라고요? 이낙연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신다고 하는데 난 뭐 그런 얘기 좀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네, 변호사님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두 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좀 난처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굉장히 이제 어정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제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까지 어떤 국민의 힘, 또 이제까지 보수 세력에서 사면을 주장하면 굉장히 극우 수구 세력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면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몇몇 있었죠. 뭐 현 의원들도 있고 또 원외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 국민이 사실은 좋은 시선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사면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중도층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이 있었고요. 당연히 뭐 진보층은 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면을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부 금기시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어젠다를 지금 여권에서 이걸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권에서 가지고 가면 물론 저도 여권도 내부 분열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발도 굉장히 있을 건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하고 교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설사 반발이 있다라 하더라도 만약에 사면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게 되면 그 반발은 사실은 잦아들 수밖에 없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중도층이 좀 높이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거에 대해서 어젠다를 이미 여권에서 이낙연 대표가 딱 가지고 이미 질러댔는데 이 부분을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탄핵에 대해서, 사면에 대해서 마치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면 어젠다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김정인 위원장이 사실은 지금 보름 전에 사과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약간 상당히 모순적인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이고 또 만에 하나 여기서 정말 잘못된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 내년 보선과 대선에 또 영향을 미치길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국민의힘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는 상황인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그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합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합니다만 사면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대표는 이낙연 대표의 사면 논의가 사면 거론이 결국 선거에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친박 진영에서 무척 반기고 있는데요. 이재호 국민의힘 전 의원이죠.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제 장관했었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여당 대표가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 이렇게 굉장히 환영했고 또 친박 진영에서도 조원진 대표도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심 선고가 미뤄지면 일단 집행정지라도 해달라 이렇게 더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지금 결국 근데 이렇게 친박은 찬성을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입장에서는 의제 자체를 빼앗겼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이렇게 사면론 자체가 여권의 선거 전략이 아니냐 결국은 야권의 분열을 가져오는 선거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안철수 대표 이야기도 그렇지만 사면이라는 카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어떤 사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야권 내부의 어떤 친이 친박 세력의 정책 부활로 이어질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겨냥한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 그렇게 화면 봅니다. 잠깐 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조선일보가 이제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해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 내년 대선까지를 염두에 두고 전직 대통령 사면을 중도 보수층에 대한 통합 메시지를 주는 반면에 한편으로 야권을 분열할 수도 있고 또 4월 선거 전에 또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처리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사면 카드도 역시 선거용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뭐 무진장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산권, 인사권 저런 어떤 권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뭐 종합 세트로 쓸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불리한 상황 같으면 저는 아마 여당이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쓸 겁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면권이거든요. 네. 앞으로 아마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 인사 아마 많은 인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시선을 또 글로 많이 돌릴 겁니다. 그게 바로 여당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선거 전략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야당은 이 어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사면에 대해서 그냥 하는 대로 놔두면 되는 겁니다. 왜냐,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전직 대통령이 아무런 죄 없이 지금 가두신 건 아니거든요.
자, 그건 어떤 면에서 사법적으로 이미 죄가 있다는 게 판단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만약에 지금 무죄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스스로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즉 뭐냐면 탄핵에 동의했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예. 그건 어떤 면에서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이 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사면해 주는 것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죠. 즉 이 주제에 대해서는 어떤 면 야당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그냥 환영 성명 하나 내는 걸로 저는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이용해서 만약에 사면론 가지고 해서 이걸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여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계획한 것이죠. 왜냐하면 뭐 새롭게 어떤 면에서 보면 태극기 세력이나 어떤 극우 세력이라든 이런 세력들이 다시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걸 통해서 뭉친다든지 야권의 어떤 새로운 정치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현재 여당이 노리고 있는 측면 아닌가요? 이제 그런 측면에 볼 때는 저는 현재 국민의힘이 이 부분 관련해서 논란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사면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요. 뭐 영향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라 마라 뭐 어쩌라 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변호사님, 뭐 사면과 선거가 이제 연결이 되려면 그 사면 시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인 설 명절 전에 그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봐요. 일단 14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최종심 있잖아요.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너무 늦게 해도 되지 않는 거고 또 만약에 보궐선거 직전에 사면을 하게 되면 또 정치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미 이제 어젠다를 던졌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제 사면은 이루어지는데 그 시점은 이미 뭐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적으로 사면 가지고 끌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여권 자체도. 그런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신속히 할 것 같고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사면, 특별 사면할 때 뭐 엄청나게 오래전에 던져놓고 나중에 사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사면이라는 카드가 그 말이 언급이 딱 정치권에 나오면 얼마 되지 않아서 사면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최대한 지금 여권 아니면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거와 관련도 있고 또 영향을 극대화하려고 하면 어느 시점이 좋냐. 그러면 우리가 설 민심 밥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 특별 사면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부분은 여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설 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2021년 새해 첫 정치권의 화두는 이낙연 대표가 던진 사면이었습니다. 이번엔 윤석열 총장 관련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권 입장에선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이거 우리 검찰총장은 좀 여론조사 좀 빼라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그거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건 본인이 하셔야죠. 글쎄 본인이 안 하니까. 본인이 해야지. 그것은 뭐 우리 총리의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일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언론기관에다가 넣지 마라. 응? 넣지 마라.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왜 그런 데다가 넣어서 혼란스럽게 하냐. 그랬는데 가끔 또 그 사람들이 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빼는 데 많아요. 예. 아니 근데 총리도 그렇게 하시는데 검찰총장은 왜 그렇게 못해요? 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은 그건 이제 본인이 하실 일이고 제가 거기까지 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직접 여론조사에서 자기를 빼달라 이렇게 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야권에서도 지금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나중에 정치를 다시 참여하더라도 지금은 스스로 그런 얘기를 공개로 밝히는 게 낫다 이런 주장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윤 총장에 빠진 여론조사를 국민들이 믿으시겠어요? 이 여론조사라는 게 언론사에서 하는데요.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이걸 뺀다고 해서 윤 총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현실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윤 총장이 빼라고 하든 말든 간에 언론 입장에서 보면 현실에서 윤 총장이 뜨고 있는 상황에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뺀 여론조사를 누가 믿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요구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언론에 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윤 총장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론조사 이렇게 대권으로 나온 게 누구 탓입니까?
그건 윤 총장이 본인이 지금 대권 후보 나오겠다고 그랬어요? 아니거든요. 여권이 지금 키워준 거 아닙니까? 아시겠지만 추미애 장관이 지난 1년 동안 윤 총장을 이렇게까지 키워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놓고 지금 와서 윤 총장한테 지금 빼달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상당히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이 지금 대권 후보가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던 차에 어떤 면 추미애 장관이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어떠면 윤 총장을 대권 후보 만들어줬는데 그 여론조사에 빼달라고 그래나? 그러면 그 국민들이 그 여론조사를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윤 총장의 지지도가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게 뭐 빼달라고 한다고 해서 물론 현직 검찰총장이 사실은 범야권의 대선 후보 떠오르는 이 자체가 비정상이죠. 그렇지만 이 비정상을 누가 만들었냐? 윤 총장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따져본다고 한다면 지금이 오히려 저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여당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권이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당장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분위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핫랭킹입니다. 안철수 급부상의 난감한 국민의힘. 올해 정치권 최대 관심은 역시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겠죠. 어제도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2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후보부터 보시면요. 조선일보, TV조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안철수 후보 20.4%, 박영선 전 장관 11.5%, 오세훈 전 시장 9.8%. 이번 유시스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안철수 대표 26.2%, 박영선 장관 11.6%, 나경원 전 의원 10.7%. 물론 다른 후보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두 자릿수 내지는 의미 있는 수치를 받은 후보들만을 좀 추려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평론가님. 네. 전체 후보를 다 소개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안철수 후보 대표의 약진은 굉장히 눈에 띄어요. 그렇습니다. 이 표심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민심을? 화두를 제목을 바꿔보면요. 예. 윤석열 급부상의 난감한 국민의힘. 예. 1년여 남은 대권 상황이고 예. 지금 이제 안철수 급부상의 난감한 국민의힘. 이건 이제 3개월 남짓 남은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특히 서울시장 재보선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 이번에 그 대권하고 비슷한데 이 목전에 와 있는 지방선거, 재보선에서 이 대부분의 민심이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당 견제론이 좀 먹힐 것이다. 예. 여당이 너무 독주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여당이 조금 더 일침을 가해서 좀 제대로 겸손하게 국정을 이끌도록 하려면 이번에 발생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은 그 원인 제공 자체가 또 여당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두 사람의 보궐이 다 결국은 여권의 지자체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권 책임론이 부상돼 있고 여당 견제론도 지금 나와 있고 그렇다면 야당에서 어떤 주자든 최근만 괜찮다면 민심을 상당히 쓸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선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지금 원탑으로 뚜렷한 주자가 없잖아요. 예. 몇 명이 거론되고 있고 나올까 말까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강력하게 서울시장에 나오겠다고 얘기한 사람은 먼저 지른 인물이 안철수 대표예요. 그리고 단일화까지 얘기했어요. 이번에 야권은 단일화해야 되는데 내가 이 한 몸을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온 인물이 누구냐면 금태섭 전 의원인데 민주당에 있다 나온 이제 무소속 이 정치인이 자 나도 이번에 출마하겠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국민 여론 100%로 뽑겠다라는 룰까지는 정해놨는데 누가 주자냐가 불명확해요. 지금은 이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예. 대선은 그래도 1년 이상 남았다고 치더라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은 3개월여 남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물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야권 단일 후보로 안철수 대표가 먼저 선언도 했고 지금 이제 어떤 여론몰이로 휩쓸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국민의힘이 뭔가 대응이 필요하겠죠. 네, 변호사님 지금 뭐 야권 상황 지켜봤는데 여권에서는 뭐 여론조사 결과 한 번 더 보시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박 장관 이번 달 안으로 출마 여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좀 판도가 바뀔 수 있을까요? 이대로 가면 제가 볼 땐 판단을 바뀌기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서울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부동산 규제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논점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판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도 상승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봐요. 이제 첫 번째는
어떤 정치 지형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치 역사에서 이제 한 번도 있지 않은 지금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여당이 어떠한 뭐 입법 관련된 부분이랄지 추인 갈등 이런 독주들에 대해서 이제 견제 심리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견제 심리가 강하면 사실은 야당 후보에게 표를 줘야 하는데 지금 특히 가장 야당 1야당인 국민의힘에 마음을 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라는 안철수 대표 후보죠. 후보에게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쪽으로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느냐는 이제 안철수 대표의 몫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안철수 대표에서 약간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어떤 정치의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불신하고 있었거든요. 당을 만들었다 깼다 하는 그런 과정, 일관성 없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불신했는데, 여당이 이렇게 하는 입법 독주랄지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안철수가 괜찮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안철수에 대한 재평가가 지금 상당히 지지에 연결이 되고 있다고 보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변동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평가가 또 저하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게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재보궐선거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스텝을 밟고 있지만 향후에는 좀 변동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다만 지금 여론조사에서 거론되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들 가운데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안철수 후보밖에 없다. 그런 점도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아직 출마 선언 안 했지만 10% 안팎의 지지율을 받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안 대표가 굉장히 앞서 나가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고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내 책임이지, 밖에서 이러고저러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난 관심이 없어요. 우리 후보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얘기지, 어느 특정인이 밖에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단일화를 해달라 하는 여기에 반응을 볼 필요가 없다고.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끌려가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당내 반응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죠. 잠시 당을 맡은 분의 아집과 독선으로 서울시청을 수복할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우리 당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안철수 대표를 밀어낸 듯한 그런 발언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어쨌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1야당인데 안 대표에 들러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마땅한 후보도 없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은 분명히 보여요. 장제원 의원이 항상 비판하는 분이니까 글쎄 과연 이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선거를 치려고 하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이야기는 아예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요. 결국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선거라는 게 여론조사는 이렇지만 실제로 가면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또 이게 보궐선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이나 이런 게 많이 작용되지만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직력이 상당히 좌우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시 내 25개 구청 중에서 한 개를 빼고 전부 다 민주당이에요. 예. 서울시 의원들 야당 의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자, 어떤 면에서 이런 상황에서 보궐선거라는 특수적인 상황에서 지금 여론조사가 잘 나온다고 해서 야당이 이길 것이다 낙관하는 분위기?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동안 선거를 많은 경험을 제가 해보면 결국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투표율이 한 40% 안팎으로 될 경우에 여당의 어떤 조직력, 그리고 여당이요, 이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선거에 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무슨 수를 쓰든 간에. 만약에 예를 들어 다른 제3후보를 낸다 하더라도 여당은 선거에 이기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런 면에 비춰보면 지금 야당은 어떤 면에서 벌써부터 행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 지점은 뭐냐면 결국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 선거는 야당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나가면 혼자서 될 수 있다? 저는 이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기존에 많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도전인 것 같아요. 만약 이거 실패하면 안철수 대표는 더 이상 정치권에 발을 들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범야권이라는 이 큰 틀 안에서 본인도 어떤 면에서 승복할 건 승복해야 돼요. 만약 본인이 이 어떤 경선에 친다고 하면 본인이 안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저는 이 범야권의 경선에 참여를 해야지 무조건 나는 나가야 된다 이 생각 갖고 있으면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안 대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다 같이 들어와라. 그리고 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되면 나가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나가는 거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칫 이 여론조사의 1위에 어떤 면에서 보면 현혹이 돼서 나 혼자 나가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뭐 예전 같으면 4자 필승론, 3자 필승론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우를 범하는 순간 야당은 이 선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조선일보 TV조선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와 뉴시스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보시고 계신데 평론가님 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공통점은 국민의힘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굉장히 크게 앞서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부산은 야권에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서울 쪽은 이현종 의원께서 일침을 가하셨어요. 야권에. 부산은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서울은 여야가 박빙인데 여당에 대한 견제론 때문에 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마음을 갖는 정도라면 부산은 구도, 선거 지형은 진영 논리로 봤을 때 상당히 야당에게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다가 두 번째로는 인물이 중요하죠. 인물도 어느 정도의 선호는 또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박형준 교수에게 꽤 쏠려 있는 편입니다. 이게 한 남은 3개월 동안 어느 정도 뒤집어질 수 있을까? 지금 사실은 이제 여당은 고심하는 게 김영춘 이제 전 장관이 지금 국회 사무총장을 내려놓고 부산행을 선언했는데 지금부터의 바람을 이제 여당은 조금 봐야 되겠지만 여당이 기대할 수 있는 건 바람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가덕도 카드가 하나 있는 거죠. 그건 3개월 지켜보기로 하고 야권 내에서는 지금 독주하고 있는 박형준 교수가 이 본선 주자를 굳힐 것인가 혹은 경선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또 이변이 연출될 것인가 이 정도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그다음 가장 앞서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9.9%, 뉴시스 조사에서 15.6%, 10% 내외를 지금 얻고 있는데 변호사님, 네. 지금 부산에서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굉장히 민주당이 강하게 지금 특별법 발의했고 또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선거에 좀 지금 분위기와는 다르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가덕도 신공항 추진할 때 특별법 자체는 사실 이제 여권에게 굉장히 유리한 선거에서 유리한 건 맞아요. 그런데 좀 틀린 점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부산에 있는 후보들 또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지는 않거든요. 예. 만약에 이게 대립적으로 여권에서 밀어붙이고 부산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지만 이건 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지역 뭐 대구 TK지에서는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 지역 내에 있는 정치인들, 야권 정치인들이 다 여기서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다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론조사 관련해서 보면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굉장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유권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유권자들의 어떤 표심이 어디로 가는지가 달라질 것 같은데 예. 이제 전체적인 부산 민심은 지금 보궐선거를 치러지는 이유가 오는 시장의 어떤 선거 관련된 문제 때문에 치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현재까지는 야당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위원님,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로 야당 후보 당선을 원하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민심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도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재 시점에서 어떤 여야의 그러니까 정부에 가지는 어떤 국민들의 불만 당연히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백신도 없고 부동산 문제 있고 하니까 여당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거 전략가라면요. 내년 올해 4월 7일 바로 그 시점에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야당이 이기겠지? 저는 착각이라고 봅니다. 이래라고 보시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2월 달 되면은 백신이 들어올 겁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물론 전체 국민이 아니지만 접종이 시작된다는 거에서 여러 가지 민심에 많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자, 그리고 여당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정책적 또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들이 많아요. 또 추경을 할 겁니다. 해서 또 재난지원금 나눠줄 거예요. 아시겠지만 4.15 선거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꾸 지금의 시점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희망을 그래도 야당이 견제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여론은 저렇게 움직이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한다면 자, 여당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때 시점에서는 야당이 뭐 또 그때 돼서 이제 뭐 만약에 전직 대통령들 나와서 사면되고 또 그쪽 세력들 또 뭐 하고 하면 또 야당은 시끄러워질 거거든요. 분열할 거거든요. 뭐 안철수가 나가니 아니면 통합을 하니 많이 뭐 시끄러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쩌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야당이 이렇게 분열되는구나. 에이, 이번에 안 찍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여론조사라는 게 항상 현재 시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선거라는 것은 그 시점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항상 이 보궐선거는 집권 여당이 상당한 어떤 장점을 갖고, 힘을 갖고 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 조사를 보면 그래도 좀 중립적으로 볼 겁니다. 네, 현재 여론조사에 너무 기대서는 안 된다라는 따끔한 지적까지 들었습니다. 이현정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어제 0시 코로나로 인해서 제야의 종소리조차 듣기 힘들었는데요. 대신 서울 영동대로에서 특별한 새해 맞이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서울 상공에 드론 1000대가 떠올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드론 쇼를 준비한 건데요. 지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를 알리는 드론과 불꽃을 지금 드론이 연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해피 뉴 이어 글씨도 보이고요. 드론으로 이렇게 불꽃을 연출하는 게 참 신기하네요. 네. 올해 신축년 초의 해죠. 초를 지금 형성하고 있네요.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세 번째 한랭킹은 아비규환 구치소 추 장관의 뒤늦은 사과.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24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조금 전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정부는 완만한 정체 국면에 들어간 코로나19의 유행 추이를 확실한 감소세로 반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말 연시 특별 방역 대책의 핵심적인 조치들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조치로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즉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3단계 상향보다는 현재 유행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주간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전개한다는 결정입니다. 네, 조금 전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 핵심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발표를 들으셨지만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3단계는 유보한 상황인데요.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을 수도권에서 지금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또 수도권의 학원, 교습소,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일 때는 운영을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풀어준 상황이 된 거죠. 또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도 인원의 3분의 1로 제한해서 운영을 허용하겠다. 네, 이 자리에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님 모셨는데요. 교수님, 지금 정부의 발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뭐 지금 당장 필요한 지점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완적으로 해서 좀 한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좀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점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의존하는 그런 방역 정책의 불균형은 여전히 지금 문제점이고요. 예를 들어서 근본적인 원인이 지역사회 감염을 줄여야만 지금
계속적으로 튀어나오는 이 감염 전체를 줄일 수 있는데 그러한 지역사회 감염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은 여전히 역부족이고 추가적인 모습이 좀 들여다보이지 않는다는 것. 마지막으로 중환자와 이 필수 응급의료 체계가 지금 마비 직전이고 거의 일부 지역에서 붕괴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 현재 상황을 통제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뭐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제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게 벌써 한 달 전 얘기인 것 같아요.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대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체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뭐냐면 결국 현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이 감소를 할 정도의 프로그램이 절대 이게 작동이 안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인데 그 원인은 지금 지역사회 감염을 이 밑에 이 전체로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는 다 지금 퍼져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사회 감염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냐면요. 빙산이라는 걸로 보통 전문가들이 설명합니다. 이 수면에 빙산이 있으면 수면 위에 떠오른 빙산의 일각은 그것만 눈에 보이지만 작죠. 작죠. 전체 10%도 안 됩니다. 예. 나머지 90% 수면 속에 잠겨져 있는 빙산이 결국 지역사회 감염이거든요. 예. 즉 지역사회 감염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집단 감염만 찾아서는 확진된 환자만 찾아서는 근본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지역사회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상황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발표를 보면 오히려 학원이라든지 지금 스키장을 일부 허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완화됐잖아요, 지금 대책이. 네네. 그럼 뭔가 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건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리두기 단계로는 더 이상을 줄일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는데 우리 약화시켰다. 이건 큰 문제 아닌가요, 그러면? 네, 그게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점도 뭐 사실이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 그렇게 어느 지역은 어느 업종의 어느 상황은 집합 제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겠다. 또 반대로 어떤 경우는 뭐 4인 이상 4인 4명은 모여서 이렇게 식사하고 그런 건 괜찮다라는 식의 이런 불균형이 그러한 불균형으로 인해서 불평등이라든지 또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어떤 대목이고요. 네. 그래서 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감염의 특징에 맞게 전면적으로 그래서 개편해야지 지금과 같은 땜질식의 이런 처방은 적절치 않겠다는 것이 전문가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수도권은 금지했고 비수도권에는 권고 조치를 내렸었는데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대전의 한 식당에서 같은 방에서 6명이 식사를 했다는 건데요. 최현우 평론가님, 이 내용 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 연말에 보시면 모 구의원이 파티룸을 방문했다가 자신 사무실인 줄 알았다 해명은 했지만 호된 비판을 맞은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황운하 의원이 대전 지역에서 밤에 저녁자리, 이 술을 곁들인 저녁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6명이 모였던 거예요. 이 방은 테이블이 2개 있는 방이었습니다. 예. 근데 6명이 모였어요. 여기는 염홍철 전 이 대전시장도 있었고 또 이제 경제인들이 함께 모여서 6명이 이제 황 의원을 포함해서 자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당국은요. 방역수칙 위반이냐 아니냐. 예. 테이블이 2개였으니까 3사람씩 앉았다면 떨어져 앉은 거 아니냐. 예. 이런 거 인정 안 해줍니다. 그렇죠. 지금. 같이 가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6명 가족이 가서 세 테이블 나눠 앉아도 인정 안 해준다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역수칙 위반임은 명확한데 예. 그러면 지금 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이 참여한 개인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과태료가 그럼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도권은 이게 강제사항인데 비수도권은 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권고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방역수칙을 어긴 건 맞다. 이게 이제 방역당국의 해석이고 그런데 예. 지금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오늘부터 오늘부터 전국에 이제 무조건 못하는 거죠. 다만 이게 성탄절 다음 날인 12월 26일이기 때문에 예. 과태료 발급 대상은 아닌데 안타까운 건 6명 중에 2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러고 황운하 의원은 2주 동안 자가격리가 됐죠.
네,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뭐 영상으로 지금 더 보실 텐데 사실 지난해 7월에는 자신의 지역구인 이 대전의 수해 소식이 보도되는 그 뉴스 앞에서 굉장히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저 사진을 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6인 모임 하고 이걸 보고 지역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방송을 봐도 5인 이상 금지하는 것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고 더군다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요. 하루에 뭐 한 10번 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저런 행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 반성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더군다나 26일 날 모임을 했는데 모임한 인원이 지금 파악되기는 전 대전시장, 그리고 경제인 2명, 뭐 이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2명이 확진이 됐잖아요. 그런데 25일 날 이미 그 중에 1명이 인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양성의 어떤 징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임을 한 이유를 전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황운하 의원이 26일 날 이렇게 저녁 식사한 다음에 또 29일 날 검찰개혁 특위 거기 1차 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검찰개혁 특위에 참석한 분들도 사실은 잘못하면 감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뭐 방송에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행동 자체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수없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인 정치인이 이걸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황 의원의 해명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음식점에서 열 체크를 했을 때 모두 정상으로 나왔다. 방에 테이블이 2개 놓여 있었는데 저를 포함한 염전시장과 셋이서만 식사를 했다. 이후 옆 테이블에 다른 일행 2명이 왔고 나중에 1명 추가로 왔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이다. 다시 얘기해서 6명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황운하 의원은 해명하고 있습니다. 뭐 더 자세한 상황이 있으면 다시 소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다시 코로나 소식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3차 대유행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낮다. 방역당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OECD 회원국 37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111.2명, 사망자 수는 1.58명으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발생률과 사망률이 낮은 그룹에 속하는 편입니다. 현재까지 6만여 명이 확진되고 900명이 사망하셨습니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발생률과 사망률이 비교적 낮은 상황입니다. 지난 1년간 피해를 줄이는 데는 국민들의 참여와 연대, 의료계의 헌신,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굉장히 낮은 수치다. 이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그 질병관리청장의 그 통계는 맞습니다. 그 점은 틀린 사실은 아니고요. 그러나 그 부분만 본다면 통계의 착시에 빠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우려도 통계의 착시다. 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즉 지난 1월서부터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저 통계가 맞고 OECD 국가 31개 국가 중에서 상위권 그룹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11월 이후에 최근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현재까지 확진자 수, 사망자 수의 전체 40%가 지금 다 12월 달에 발생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확진자 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좀 최근의 상황만 들여다보면 이 월드오메타라는 국제 연구자 그룹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이 지난 2주간에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증가 퍼센트가 53%에서 30%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이 수치는 굉장히 전 세계에서 높은 편이고요. 네. 예. 또 다른 지표로는 그 확진자 숫자가 2배로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더블링 타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더블링 타임으로도 이제 숫자를 보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41일입니다. 41일이면 환자가 2배로 증가하는 뜻입니다. 아, 예. 이 41일이라는 건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급속도로 환자가 증가하는데 OECD 국가 중에서도 4번째로 높은, 즉 이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국가 중에 OECD에서 4번째로 지금 우리가 높은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따라서 지난 이 10월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런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의 상황을 볼 때 이게 지금 잘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코로나19는 이제 중반전을 끝나서 종반전을 가야 돼. 아직도 코로나19 전쟁 중입니다. 따라서 종반전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요. 예.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가 성적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성과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이 경각심을 늦추지 않아야 되는데 이 점에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보다 더 좋은 이 성과 지표라고 얘기하고 뭐 주변에 청장도 얘기했던 싱가포르나 뉴질랜드나 뭐 홍콩이나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러나 싱가포르이 지금 우리보다 더 잘하는데 S방역이라는 말을 쓰나요? 뉴질랜드가 N방역이라는 말을 쓰나요? 대만이 T방역이라는 말을 쓰나요? 전혀 그렇지 않고 전문가 사이에서 K방역이 이런 말은 전 세계 국가에서 전혀 쓰지 않습니다. 이 점은 좀 왜 그런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나 또 많은 분들이 좀 생각 좀 해보고 이 최종적으로 즉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는 어떠한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을 정말 생각해보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성과를 자랑하는 부분에서 굳이 그게 그렇게 중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역 감염뿐 아니라 현재 가장 심각한 건 구치소발 집단 감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동구구치소에서 1차에서 4차까지 전수조사를 마쳤는데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 숫자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실제로 5차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뭐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렇게 발생했는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방역 정책에 실패했던 부분이고요. 즉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실패했다는 그런 부분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동구구치소 교정시설입니다. 즉 이 감염의 고리가 확산되는 고리의 약한 부분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도 얘기했는데 결국 그 부분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집단시설은 이 코로나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섬 같은 곳입니다. 네. 섬에 가는 것, 들어가는 것만 차단하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죠. 그런데 즉 예방, 이 코로나가 구치소로 들어가는 걸 차단하지도 못했고 일단 들어간 구치소에서의 대응도 늦어져서 이렇게 1,000여 명이 넘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은 전반적인 정책, 방역 정책의 부분을 다시 재점검해야 되는 그리고 재개편해야 되는 그런 점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구치소 안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치소의 안일한 대응 실태를 꼬집는 수용자들의 편지를 저희 채널A가 단독 입수했는데요. 네. 이 수용자는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확진자랑 같이 밥 먹고 자고 했는데 우리 따로 검사할 거란 말도 없다. 이러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걸릴 듯하다. 방소독도 안 하고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한다. 우리 7명은 확진자랑 같이 생활했는데 원래 이래도 되는 건가? 지금 우리 처지가 언제 끌려가서 도살당할지 모르는 그런 짐승의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수용자 지인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계속 섞고 매일같이 방이동을 한대요. 그 과정에서 확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이상할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확진자가 같이 있던 방에서 7명이서 같이 있었대요. 그 중에 2명 빼고 다 확진됐대요. 변호사님, 수용자들 얘기긴 하지만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이게 어쨌든 뭐 국가가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폭증했다는 걸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뭐 동부구치소의 어떤 구조의 특성이 있는 건 맞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도 야외에 나가서 하지 못하고요. 어느 한쪽에서 걸리면 이제 전체적으로 걸릴 확률이 큰 건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러한 구조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구조의 문제로 핑계를 댈 게 아니고 오히려 코로나의 확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구조물이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걸 파악을 하고 예방을 한 게 맞죠. 사실 우리가 K방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동부구치소는 K방에 가장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뭐 사과를 했지만 사과 자체가 뭐 구조적인 문제에 좀 방점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요. 저도 그전에 이제 교도소 접견을 가면요. 신입 그 수감자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방에 좀 격리했다가 다시 홍거방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검사하지 않냐?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뭐 굉장히 경증 환자랄지 아니면 무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하지 않고 어떻게 홍거방에 보내는지 그것부터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거기서부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단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 전수조사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밀접 접촉했다고 해서 같은 방에 다 몰아넣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확진자가 더 많이 퍼졌다고 보고요. 우리가 채널에서 이제 단독 취재했잖아요. 그런데 저 일부 또 보니까 거의 폭동 수준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계속 한 방에 다 밀어넣고 또 양성 음성 가리는 데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먹던 음식물도 막 복도에다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도관들이 그 안에 수감자들한테 접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멀리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많이 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반성이 있어야 하고 향후에 있어서도 앞으로 뭐 좀 학습 효과가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지금부터 영상 함께 보시겠지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추미애 법무장관 오늘 동부구치소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실게요. 네, 이렇게 지금 정세균 총리와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선 모습인데 평론가님, 네. 실제로 사과도 어제 하긴 했어요. 네. SNS를 통해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 35일 만에 사과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다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책임 회피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교정당국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원론적인 사과와 함께. 그런데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이제 추미애 장관은 퇴임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5일이면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 이게 사실은 첫 확진자가 나오고 3주 동안 사실상 방치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뒤늦은 사과라는 점 하나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제는 뭐 책임질 사실은 이 권한도 며칠 남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 면피성 사과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부터는 서울 동부구치소가 5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는데 지금 계속 폭증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지금도 이제 현재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만 하겠다는 건데 또 폭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그렇게 있다 보이고요. 이 점을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검사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도 계속 환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뭔가 지금 정확하게 감염 경로나 원인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체도 안 돼서 확산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지금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이 교정당국 또 그 구치소의 문제보다도 더 나가서 이 방역당국이 정밀하게 들어가서 빨리 문제를 찾아내고 이에 맞는 대응책이 시급히 있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좀 지쳐가고 있는 상황인데 복지부 국민들을 응원한다면서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루하고 우울할 때 볼륨을 높여봐 Everybody let's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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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줘 마음 건강 지켜줘 몸 건강 너도 나도 모두 let's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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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 스트레스 사라져 코로나 너도 나도 모두 let's dance 코로나 너 아웃 네, 지금 곡에 지친 일상이지만 즐겁게 춤을 추면서 보내보자, 이겨내보자, 뭐 이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사실 국민들 반응은 좀 싸늘합니다. 집에만 있는데 층간소음을 신경 안 쓰냐 이런 반응도 있고 또 6명이 모여서 춤추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재익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저희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 이어가겠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오로 만나 사랑의 안착.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는데 어땠나요? 100점 만점으로 가볼까요? 100점 만점에요? 예. 90점? 왜냐면 10점 많이 못 만났어요. 손예진 씨 90점 받으셨는데 몇 점 주실래요? 저는 100점. 100점. 왜내말 믿지 않는 건데 왜 뭐라고 아무리 말해도 다른 듯한 너의 그
알 수가 없어진 너. 네, 평론가님 네. 올해 첫 커플은 누가 될까 궁금했는데 그렇죠. 배우 현빈 씨와 손예진 씨였어요. 항상 새해 첫날 뭔가 특종이 터집니다. 이건 계획된 특종처럼 1월 1일 터지는데 올해는 굉장히 훈훈한. 사실은 이게 훈훈한 것만이 아니에요. 연초에 뭐 결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좋고 나쁜 소식들이 나오는데 올해는 현빈 씨와 손예진 씨의 열애는 사실이었다. 그동안 열애, 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열애를 공식화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에 또 선남선녀이기도 하죠.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는 커플인데 예. 사실은 드라마 속의 연인이 이제 현실의 연인이 됐다. 현빈 씨는 또 현역 갔다 와서 주가를 높이고 있는 배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손예진 씨야 이제 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로 열연을 해서 정말 그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이 그래도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아까 집콕 댄스보다는 훨씬 더 좀 화사하고 훈훈한 분위기로 전파되기를 바라고요. 이 봄이 오기 전에 봄 소식을 맞은 느낌이다. 이런 소감도 전해봅니다. 네. 두 사람의 열애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2018년 영화 협상을 통해 만났을 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당시 영상 보시죠.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는데 어땠나요? 100점 만점으로 가볼까요? 100점 만점이요. 예. 90점? 왜냐면 10점 많이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마이너스 10점에서 그 외는 모두 다 좋았다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오히려 이 지금 장르적인 거 말고 예.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 같은 데서 다시 한번 만났으면 해요. 진짜. 손예진 씨 90점 받으셨는데 몇 점 주실래요? 저는 100점 합니다. 100점. 변호사님, 지금까지는 계속 3번이나 열애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번에는 인정을 했을까요? 그 전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 지금 8개월째 열애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사랑의 불시착을 제가 드라마를 거의 한 편도 빼놓지 않고 봤어요. 그러세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설정 자체도 일반 드라마가 좀 틀리거든요. 남과 북, 그리고 재벌녀, 윤세나, 그리고 북한 장교, 미역재르던가요? 근데 그걸 쭉 보는데, 한 편 한 편 보는데,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워낙 케미가 좋아가지고, 저런 안 좋아질 수가 있을까? 네.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제 사랑의 불시착이 아마 끈을 이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니까 두 분이 82년생이더라고요. 동갑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그 사랑의 어떤 몰입도를 보면, 드라마에서 빠지고, 그 다음에 밖에 나와도 사실 그 몰입이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둘이 열애로 발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 실제로 손예진 씨 자신의 SNS에 직접 입장을 남겼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인정하는 상황이죠. 더 이상 설이 아니다. 그리고 8개월 됐다고 이제 공개도 직접 했는데 사실은 미국 여행도 포착되고 그동안 열애설이 터질 때는 뭔가 이제 근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동안은 부인하기가 좋았는데 자, 이제는 그런데 좀 그동안 어색해서 일찍 밝히기는 좀 부끄러웠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어쩌면 연예인들의 행동이 좋은 일인데도 비판받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전 조심조심했다고 보고 이제는 공개해도 별일 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사랑의 안착 상황을 예. 본인들도 이제는 확신하면서 공개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봐서 많은 국민들이 이미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커플의 등장이다. 그 두 사람은 명실공히 이제 예쁜 사랑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예계 소식까지 준비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매주 토요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